네, 오늘 우리 증시 다행히 개인 매수세에 하단은 제한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좀 진단부터 해보시죠. 네, 오후부터 약보합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간밤 생산자 물가가 전달과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반발 매수세까지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건 경계감이 여전하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한국경제TV가 국내 주요 증권사 10명의 리서치 센터장에게 물은 결과 당분간은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삼성증권 등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 대신증권은 이보다 더 약세장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1분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리서치 센터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환율이에요. 네. 이제 1,400원 돌파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환율 관련해서 좀 달러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말씀하셨듯이 넘보면서 달러 상품에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현재 환율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승현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명백한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례적 과매수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달러를 매수하는 전략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뒤이어 말씀드린 여러 센터장들의 의견이 겹치는데 차라리 달러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환율 효과를 노려서 저평가된 수출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주라고 하면은 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네, 전망이 조금은 엇갈립니다. 일단 네. 자동차와 2차 전지 업종은 전망 매우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차와 기아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달러당 원화값이 떨어지면 판매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현대차는 원화값 하락으로 6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누렸고 3분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증권가에서 추정한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5% 증가하고 순이익도 51%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가 각각 1.6%,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아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면 2위가 현대차, 7위가 기아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대차와 기아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로 우려감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달러 강세가 이를 상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계속 이슈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올랐던 원가가 3분기부터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NF와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시죠.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4%, 1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역시 좋고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자동차 좋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한데요.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판가 하락, 또 출하량까지 줄면서 환율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3분기는 반도체주의 성수기로 여겨지지만 실적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요. 증권사에서 추정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할 전망이고요. 순이익도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증권가에선 연말까지 약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지금과 같은 강달러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달러에 투자하기보다는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나 2차 전지 업종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반도체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이 환율에 따른 수혜 업종과 또 그렇지 않은 업종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한국경제TV가 긴급 설문을 통해 리서치 증권사 센터장 10개사 센터장에게 물어본 결과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에다가 또 연준의 이 고관도 긴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4.0%에서 4.5%까지 올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말 이제 기준금리는 4% 이상으로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네. 이제 일각에서는 4.5%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니까 외국계 IB 보니까 노무라가 되게 세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100bp, 그러니까 1%를 한번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 남았잖아요. 예. 그때 0.5%씩 두 번. 그러면 2% 올리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4.5죠. 거기가 아마 최상단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4냐 4.5냐 뭐 이 정도의 좀 흐름인데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FMC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연말 기준금리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시장에서 결국엔 좀 물가 피크아웃 치고 조금 좀 완화되는 시그널로 기대를 했더니 이런 게 그쵸. 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어쨌든 변동성 늘어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엔 결국 물가가 4%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 FMC 다음 주까지는 조금 계속 긴장을 하면서 네.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FOMC까지 여전히 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말씀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이슈는 연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 뭐 연말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네. 이번 그 FMC 다음 주에 있는 그 FMC에서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뭐 4냐 4.5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물가가 뭐 영원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데 분명히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은 꺾이는 게 확실히 명확히 보였고 다만 좀 힘든 게 이게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주거비는 이제 뭐 스티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끈적거린다고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근데 결국엔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6%를 넘어설 정도로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요. 결국엔 주택 가격 꺾이거든요. 그럼 주거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달 후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연장된 거죠. 네. 한 3, 4개월 정도. 그래서 이걸 좀 견디기가 쉽진 않지만 기간 연장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새로운 악재가 뭐 돌발 출현을 했다. 이렇게 볼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도 선반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최근에 반도체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주와 함께 이 금리 인상에 민감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 주의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예, 지금은 사실 뭐 반도체든 성장주도 워낙 빠졌고 맞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보면은 주가가 5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금리 더 오르니까 뭐 이들 기업들을 주의하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제 이 기업들이 영원히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좋아지는 걸 좀 찾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특히 반도체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업황 돌릴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을 하니까 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가가 좀 터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 두세 달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간 조정 양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금리가 계속 인상은 좀 하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쯤 완화될지 그게 보이면 또 언제든지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악재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터닝할지를 좀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그 시점을 대략 어느 시점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부터 12월인데 예. 이 정도에선 저점 찍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싼 건 아닙니다. 네. 뭐 이 밸류로 보면은 뭐 비싼 건 사실이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금리 때문에 할인율을 너무 높게 받아가지고 좀 빠졌는데 이번 FMC에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긴축이 좀 덜 완화되면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노무라가 예상한 대로 진짜 4.5가 보이면
11월로 또 연기가 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FMC가 좀 끝나봐야 좀 명확하게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들 관련해서 좀 대응 전략을 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뭐 재고는 쌓이고 네. 또 가격도 지금 수요는 좀 떨어지고. 좋지가 예. 않고 근데 이걸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또 호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재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그만 민감한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부러지는 것처럼 지금은 악재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결국엔 저는 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호재라면 결국엔 이제 다음 달 말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내년도에 대한 공급 조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급 조절을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강하게 내년도에 좀 업황이 불안하니까 좀 톤을 높여서 조절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쵸. 수요 안정은 다 아니까 결국 공급인데 이 공급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면은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또 빨리 터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시장이 예상하거나 생각보다 좀 공급 조절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네. 이러면 더 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음 달에 있을 그런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좀 보시고 다만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이런 악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게 몇 달 더 갈 거냐 네. 아니면 10월 말을 기점에서 터닝을 할 거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무래도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제 1,400원 돌파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순매도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2차 전지랑 자동차주는 네.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이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는 거랑은 사실 2차 전지는 무관한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전기차 성장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의 사실 최대 수혜 업종 중에 그쵸. 하나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어라. 이게 사실 이제 속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의는 뭐냐면 결국 중국 거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LG엔솔과 중국의 CATL이 경쟁을 하는데 최대 격전지가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이게 되게 심플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CATL이 들어가기 어려워져 버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사실 일본은 지금 경쟁이 안 됩니다. 파나소닉도 증설이 굉장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3사를 끼지 않고서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좀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좀 새롭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항상 좀 남보다 좀 앞서서 주가 부진할 때 투자를 미리 해놔야 좀 네. 열매를 얻는데 2차 전지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다만 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싼데 사실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도 피해주 아니냐 그러니까요. 역으로 이런 좀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대차에서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고 또 설사 그 보조금을 지금 못 받는다고 해도 환율 효과를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 업종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많은 애널리스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기아에 EV9이 나오거든요. 네. SV 전기차인데 이게 잘 팔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모델인데 예. 미국에서 어쨌든 잘 팔리게 되면 이제 그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한 번에 이제 검증 과정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PER 5-6배 받는 자동차 좀 너무 가혹하게 저평가받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분간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래도 9월 중순 이후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니 저는 너무 방어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악재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아는 악재예요. 물가가 좀 더 이게 또 충격적으로 했을 나온 뿐이지. 건데 네. 새로운 악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악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해외 순방 갔단 말이에요. 예.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나갔다는 거는 중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이 살아나야 중국 소비가 살아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중국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가장 많은 게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또 최근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예. 모든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물가 뭐 이런 거에만 함몰되면요, 이런 게 전혀 보이진 않는데 사실 물밑에서 이런 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수가 빠집니다, 오릅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지수 투자를 안 할 거면 좋아지는 섹터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 안에서 뭔가 바뀌는 흐름에서 수혜받을 기업들이 뭔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사우디가 투자한다면 반도체 장비, 또 거기에 예. 굴삭기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철강 업종도 수혜를 받겠죠. 하나의 예시를 든 건데, 그런 변화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너무 그냥 지수에 함몰을 되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부정적인 것만 찾지 말고 긍정적인 요소들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